예, 서정주의 화사라는 작품입니다. 화사는 우리가 2장에서도 잠시 살펴봤는데, 그때는 주로 피와 푸른 하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279쪽에 나오듯이 일부만 살펴봤거든요. 이제 여기서 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향 박하의 뒤안길이다. 사향과 박하는 어떤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일까요? 둘 다 후각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사향도 그렇고요. 사향은 사향노루의 아마 생식기로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후각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박하는 식물이죠. 박하향기. 둘 다 공통점은 강한 후각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화사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 사향과 박하의 강한 후각적 이미지로서 뭐래요? 뉘앙스, 분위기, 느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랑스 상징주의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가장 기본적인 시 기법은 상징과 암시거든요. 암시를 통해서, 근데 이 암시는 주로 감각적인 요소들, 특히 이미지의 감각성을 통해서, 그래서 프랑스 상징주의가 이 감각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감각은 명확한 의미를 가진기보다는 암시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죠. 보들레르의 만물조홍이라는, 번역은 조홍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만물조홍으로 번역하는데, 거기서도 이 상징의 숲이 등장하죠. 그 상징의 효과가 주로 이 이미지의 암시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향박하의 뒤안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화사는 바로 그 상징주의 미학이 잘 형성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어떤 암시성, 어떤 암시성일까요? 강한 어떤 성적 욕망, 그것이 바로 이 뱀의 속성이니까. 그런데 이 뱀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꽃뱀의 꽃에 해당되죠. 그런데 커다란 슬픔으로 태어나서 징그럽다 그랬으니까 아름답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한 것이 꽃과 뱀의 결합이죠. 그래서 꽃뱀이라는 이 상징 자체가 아름다움과 징그러움이 충돌하는, 그죠?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 충돌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도 뭐예요? 상당히 부합하죠. 왜? 이 작품의 주제는 궁극적으로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사랑의 갈등, 그죠? 육체와 정신의 이율 배반성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적 욕망에 대한 뭐예요? 제의식, 이것이기 때문에 꽃뱀을 등장시킨다는 것, 이 상징성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꽃 다님 같다. 다님이 뭘까요? 다님? 데님입니다. 데님. 한복의 끈처럼 된 거죠. 남자 한복의 바지, 이게 발목 부분에 끈으로 묶어줘야 이게 뭐라고 할까요? 매듭이 지어지는 것인데, 그게 이렇게 길게 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꽃 무늬를 한 데님 같다는 겁니다. 이건
형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모양을 비유한 거예요. 꽃뱀이, 그죠? 한복에, 이제, 양복에서는 이 넥타이로 멋을 내죠. 색깔이라든지 모양새로. 근데 이 한복은 여러 가지 장식이 있지만 특히 이 데님이 일종의 넥타이에 해당되는 그 장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술을 놓거나 무늬를 놓게 되죠. 그러니까 이 뱀의 모양이, 꽃뱀의 모양이 꽃 데님 같다는 겁니다. 상당히 시각적 이미지. 너의 할아버지가 이불을 꼬여내던 달변의 혓바닥이. 너의 할아버지는, 이건 성경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뱀이 이불을 유혹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알몸으로 생활해도 아무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하고도 상당히 이 작품의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육체적 욕망으로 인해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니까 지금 이 성경적 주제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서정주 초기 시의 이 에로티시즘 미학은 존재론적인, 인간의 존재론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런 주제에 해당되는 거죠.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이 붉은 아가리가 바로 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뒤에 피 먹은 양,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할 때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 이 피라는 시어가 등장하지만, 그리고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에도 피의 이미지가, 그죠? 형상화되지만, 이미 이 붉은 아가리에서 피가, 그죠?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강렬한 뭐예요? 대립 개념이죠. 붉은 아가리로 뭘 물어뜯어요? 푸른 하늘을 물어뜯는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이 보색, 색채 대비가 강렬하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처음에 제시했고,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했는데, 다 강렬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미 2장에서, 가설로, 얘기했지만, 이 피와 푸른 하늘의 대립이 서정주 초기 시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대립이다. 이렇게 봤죠. 피와 푸른 하늘의 대립이요. 그리고 원통이 왜 원통한가도 설명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단순히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고 정오하는 대상이 아니고 선망하는 대상이다. 갈망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학적으로 폭력적으로 이 푸른 하늘을 물어뜯게 되니까 원통한 것이죠. 문동에 나오는 스럽다는 감정이나 이 원통하다는 감정은 아주 유사한데, 왜?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지는 어떤 좌절감 때문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달아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자, 그러면 이 화자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화자는 지금 시적 대상으로서 꽃뱀을 지금 관찰하고 있고, 꽃뱀을 지금 묘사하고 있고, 또 달아나거라라고 말하면서 쫓아갑니다. 뒤에 보면 돌팔매를 쏘면서 이게 계속 사형 방촉길입니다. 이 한자도 지금 잘못됐습니다. 입력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스크린에는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교재와 또 내가 쓴 석사 논문을 우리 학생들이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자, 그러니까 화자는 꽃뱀을 관찰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다. 그리고 꽃뱀이 푸른 하늘을 물어뜯는 것까지 원통하다고 보면서 돌을 던지면서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를 보세요. 시적 자아와 대상의 관계가, 즉 화자와
꽃뱀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꽃뱀은 시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내면 속에서 꿈틀거리는 성적 욕망을 대상화한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융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게 섀도우인데, 즉 그림자인데 자기 내면에서 꿈틀대는 어떤 동물적 본능 같은 겁니다. 이걸 시로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분리시켜 놓는 거죠. 자아를 분리시켜 놓아서 화자라는 자아가 자기 또 다른 자아인 지금 꽃뱀을 그죠? 관찰하고 쫓아가고 돌도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팔매를 쏘면서 사양 방촉길 저놈의 뒤를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지금 역시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지금 충동에 사로잡히는데, 첫 번째는 이 꽃뱀을 미워하는 거죠. 정오하는 겁니다. 왜? 성적 욕망을 터부시하니까요. 제의식을 느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것은 매혹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매혹당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정오하는, 이것이 바로 에로티시즘이죠.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발생하고 그것에 제의식을 느낀다.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자아를 둘로 쪼개서 분리시킴으로 해서 그 이율배반적 심리적 상태를 시로 형성화한다는 그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할아버지의 아내가 입으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석유 먹은 듯 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 보다 꽃따님보다도 아름다운 빛. 자, 꽃따님이 또 한 번 더 나왔죠. 아름답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자, 피가 이 꽃뱀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이미지는 피입니다. 역시 피죠. 대립 개념은 푸른 하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성 이미지가 여성 상징이 나왔는데, 우리 순례는 수물난 색시, 고양이 같이 구운 입술. 자, 이 고양이에 또 비유하고 있고, 그죠? 이 기본적으로 뱀을 고양이에 또 비유하고 있죠. 뱀과 고양이 다 동물 상징인데,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고요. 이 작품에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육체적 욕망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요, 이 뱀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가 오버랩되어 있어요? 욕망의 대상인 수물란 색시도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죠. 고양이 같은 곰 입술이라 그랬으니까요. 섬여라 하는 게 뭐예요? 섬여들어라. 어떤 빈틈을 파고들어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꽃뱀을 대하는 이 화자의 태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모순적이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에로티시즘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다른 연구자들의 분석과는 달리 나는 푸른 하늘이 단순히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 다른 연구자들이 혹은 교수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해석을 많이 했거든요. 왜? 물을 뜯으라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다고 본 거죠. 정오하는 대상이라고 본 거죠. 그게 아니다, 나는. 원통이가 중요한데, 왜 원통이 물을 뜯느냐 하면 푸른 하늘을 동경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고 싶기 때문에. 푸른 하늘에 도달한다는 것은 뱀의 입장에서는, 뱀은 밤의 자식인 동시에 땅을 기어다니는 지상의 존재죠. 땅의 존재입니다. 육체적 존재죠. 푸른 하늘은 정신적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존재가 정신적 차원까지 상승하고 싶다, 혹은 성화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대상은 내가 해석하기에는 부정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동경의 대상인데, 원통이 물어 뜯는 이유는 그것이 좌절되기 때문에 자학적인 어떤 행위로서
나오는 세디즘이다. 그죠? 우리 학생들, 수강생들 사디즘 잘 알죠? 폭력성을 통해서 욕망을 획득하는 거, 얻는 거. 반대는 마조이즘이죠. 피학, 가학 반대 피학, 폭력을 당함으로 해서, 그죠? 쾌감을 느끼는 거. 이게 마조이즘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컴플렉스의 세디즘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은 부정하는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 꽃뱀이 자신의 이 피를 정화하고 성화해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 지점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일관되게 내가 이 작품뿐만 아니고 자화상이든 또 다른 작품, 문둥이든 뭐 다른 작품들에서 벽이란 작품도 그렇고 등장하는 이 하늘 혹은 아침, 푸른 하늘, 아침, 햇볕 이런 상징들을 다 일관되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피로 전율하는 자아가 정신적으로 성화하여 존재의 근원점을 추구하게 된다. 원통이 물어뜯는 행위는 푸른 하늘에 대한 추구가 강렬한 육체적 관능에 휩쓸려 좌절되었을 때, 그죠? 이 목표는 도달하고자 하지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되기 때문에 원통한 것이죠. 그래서 좌절의 표현이고 자학의 표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에 나오는 꽃뱀은 성경적 의미로 일종의 악마의 근원인데, 자, 이 성경하고 아까도 잘 내가 이 시의 주제가 부합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뱀에 유혹당한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부끄러워서 옷을, 그죠?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린다고 나옵니다. 그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것하고 상당히 이 시의 주제, 에로티시즘의 미학하고가 겹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제적으로. 그래서 뱀은 관능적 유혹과 육체적인 욕망이죠. 제의식이라는 이율배반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뭐의 핵심이에요? 서정주 초기 시를 지배하는 에로티시즘 미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 추천사 행진곡, 오늘 서정주가 끝나는 주입니다. 서정주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우리 이 진도 계획에 나와 있는 작품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로 가봅시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이 화사가 대표적으로 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추구라고 하는 정신적 탐구, 나는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탐구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해석했고요.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융합의 의지와 수직적 상승입니다. 무엇의 융합일까요? 이원성의 융합이죠. 이율배반성, 이원성. 서정주의 초기 시는 이율배반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첫 번째 시의식의 발생 부분에서는 부성과 모성의 이율배반성, 그 갈등, 시의식의 지향점에서는 피와 푸른 하늘의 이율배반성, 그것을 의미로 해석하면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추구 사이의 이율배반성이죠. 단순히 얘기하면 육체와 욕망의, 그죠? 대립입니다. 그 육체와 욕망의 대립은
이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율 배반성을 갖고 있는데, 그 대립 개념을 융합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이걸 공부했습니다. 가설 부분에서 피와 푸른 하늘이 대립 개념인데, 이것을 피를 정화하고 성화하는 것이 뭐예요? 불이죠. 불로 이것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화살표, 지상에서 하늘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완전히 피를 맑게 해서 정화해서 푸른 하늘에 도달을 한다면 피는 버리고, 그죠? 푸른 하늘에 도달하겠지만 이걸 피는 완전히 정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화상에 뭐라고 나와요?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언제나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피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피를 푸른 하늘에 끌어올리는 이 정신적 탐구, 정신적 추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융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피와 푸른 하늘의 융합이요. 그게 이제 이슬이겠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융합체가 이슬이나 눈물이겠죠. 그래서 융합의 의지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즉,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융합의 의지가 정신적 상성, 정신적 탐구 속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융합의 의지가 수직적 상승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원성, 이율배반성, 피와 푸른 하늘의 이율배반성, 육체와 정신의 이율배반성에서 어떤 운동이 벌어져요? 불의 수직적 상승이라는 운동이 벌어지는데, 그 수직적 상승은 바로 융합의 의지라고도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율배반성을 하나로 융합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화사집 곳곳에, 이 처시집 화사집 곳곳에 피의 붉음과 하늘의 푸름, 색채 대비로 본다면 붉은색과 파란색, 푸른색의 대비입니다. 피와 하늘의 대비고, 색채 대비가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서정주 초기시의 에로티시즘 미학을 더 뭐라고 할까요? 풍부하게 형성화하고 강조하는 요소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징주의 미학은 이 이미지, 다양한 이미지들, 그게 시각적 이미지든 청각적 이미지든 촉각적 이미지든, 또 아까 후각적 이미지도 등장했었죠. 사향박하라든 이런 후각적 이미지,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총동원해서 이 암시성을 통해서 주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제를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즉 의미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감각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프랑스 상징주의 보들레르를 비롯해서 말라르메, 랭보, 발레리 같은 대표적인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이 방법론은 바로 이 상징이 가지고 있는 암시성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제는 뭐예요? 이데아를 향한 어떤 수직적 상승이에요. 자,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비교문학적 관점이 됩니다. 서정주의 시가 상징성이 강하다. 그리고 서정주를 한국의 보들레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같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의 미학이 갖고 있던 그 방법론과 주제의식을, 조금 전에 주제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이데아에 대한 추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서정주가 보여주는 이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 미학이 단순히 육체적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추구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려고 해요? 푸른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데아에 대한 추구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즉 프랑스 상징주의 미학하고도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강렬한 색채 대비,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도 상징주의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암시성을 통해서 사실은 주제로 보면, 그죠?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죠.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건데, 그게 푸른 하늘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금푸른 하늘가에 초롱불 달고, 자, 이런 색채 감각도 그렇고요. 푸른색과 불, 초롱불, 다만 붉고 붉은 눈물이 보랏빛 속에, 보라라는 색깔, 보랏빛, 그리고 붉은색. 예, 색채 감각도 이게 이제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색깔도 어떤 상징성을 갖는다는 뜻에서 기에리네라는 사람의 어떤 색채 상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참고 도서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게린 말고도 뭐 바슐라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융이라든지 상징을 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또 이걸 정신분석학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프로이트라든지 락강이라든지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지젝이라든지 이렇게 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징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추적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강생들이 또 각자 자기 나름의 어떤 의미를 규명하는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뿐이더라 밤하고 서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걸어가자 걸어가보자 좋게 푸른 하늘 속에. 여기 또 푸른 하늘이 등장하죠. 이 작품 단편이라는 작품에도 밤이 등장하고요. 바람이 등장하죠. 자화상에서 바람이 있었잖아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했을 때 그 바람뿐이더라 밤하고 서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거의 그 구절하고 일맥상통하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구절의 의미하고 이 구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바람뿐이더라 밤하고 서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걸어가자 걸어가보자 좋게 푸른 하늘. 여기도 푸른 하늘 등장하죠. 내 피는 익는가 그랬어요. 자, 이 구절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푸른 하늘과 피는 대립 개념이죠. 그죠? 피는 꽃뱀이 가지고 있는 지상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욕망이고, 푸른 하늘은 정신적 목표 지점인데, 정신적 추구의 대상인데, 이 시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포착한 거예요? 피와 푸른 하늘이 이원성을 갖지만, 즉 양극의 위치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는 차원을 서정주가 뭡니까? 시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걸 잘 보여주죠. 푸른 하늘 속에 피는 익는가 그랬으니까. 이게 능금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금을 비유하고 있는데 능금이 하늘에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사과가 푸른 하늘에 붉은 피가 맺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으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간극을 갖고 있는 이 이원성이 하나로 지금 융합되는 차원을 이 작품은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능금이 익어서 떨어지는 그것이 아름다운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걸 봐서 피와 푸른 하늘의 융합을 지금 서정주 시인은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 짧은 이 작품 한 편만 봐도 알 수 있죠. 피와 푸른 하늘이 사과라고 하는, 그죠? 이 이미지 속에서 결합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아름다운 날이라고 본다는 것은 그걸 자기가 그 세계를 추구한다. 그 세계를 희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푸른 하늘 속에 자신의 피로 능금알을 잊게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육체를 대립 개념인 푸른 하늘까지 끌어올려서 육체성과 정신의 융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상승이 필요하죠. 피를 하늘에까지 끌어올려야 융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과가 맺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융합의 의지와 수직적 상승이라는 이 네 번째 항목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정주 초기 시에 이 네 번째 단계로 시의식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를 내가 나름대로 재구성하고 있는데,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작품의 해석을 시도해 봐야 되는데요.
봅시다. 바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바다라는 작품에서 피와 푸른 하늘이 어떻게 융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그랬어요. 자, 이제 바다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 바다의 상징은 또 우리가 뭡니까? 기억할 수 있죠. 바다도 중요한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초기시에서. 자화상에서 이미 나왔죠. 가보는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의 수많은 머리털과, 그죠? 나는 닮았다 한다 할 때 그 바다. 그리고 5살 때에서 가위 눌림 속에서 빠져든 바다. 그 무의식의 바다. 그죠? 어머니한테서 이름만 들은 새에 이끌려서 바다에 빠지죠. 자, 그 바다가 이 작품에는 현실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마 바다까지 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시적 주체가 바다까지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적 주체를 대변하는 것은 문둥이, 벙어리, 꽃뱀, 그죠? 밤의 존재이자 땅의 존재인데 그 땅에서 사실은 뭘 추구해요? 하늘을 추구합니다. 푸른 하늘을. 그런데 그것이 좌절되죠. 그죠? 그래서 원통이 물어떴고 서럽게 울고, 그죠? 문둥인가요? 서럽게 울고 그러죠. 결국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땅에서 하늘로 수직적 상승하는 것이 좌절되니까 방황하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바다까지 오는 겁니다. 보세요.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그만큼 이제 고독하게 혼자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죠?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밤입니다. 자, 역시 밤이죠. 바다와 밤.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방향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못 찾는 것이죠. 길은 있지만 길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 앞의 길은 현실의 길이고 이 길은 인생의 방향이겠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죠. 아, 반딧불만한 등불 하나도 없이 그랬어요. 요 불이 나옵니다. 이 불이 바로 뭐예요? 피에서 푸른 하늘로 상승하려는 정신적 추구의 에너지죠. 그것이 이제 기진맥진한 것입니다. 등불 하나도 없이 이제는 등불도 다 꺼져간다는 겁니다. 울음에, 자, 이 울음이 나오죠? 지금 울음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은 불이 뭐예요? 이슬로 맺힐 수도 있지만 눈물로, 울음으로 터져 나올 수가 있죠? 그 울음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감 시리에 빠져 있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바다까지 온 겁니다.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계속 어둠 속에 있어요. 불도 꺼져가고요. 불도 하나 없지요. 이 너는 누구예요? 뒤에 보면요. 청년아하고 나옵니다. 청년. 이 청년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너와 청년은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바다까지 온 바로 자기 자신을 너라고 부르고 있으니까요. 앞에서 화사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분리시켜서 꽃뱀으로 등장시키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가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도 너는 시적 자아의 분신이라고 볼 수, 이 청년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정으로 침몰하라 그래요. 침몰하라는 것은 바다에 빠져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바다의 마음에, 혹은 이게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말 없는 바다의 중심에 홀로 타오르는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자, 바다에 빠져 침몰하면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장한 죽음인데, 지금 결국 희망 없이, 그죠? 방황하다가 바다까지 왔으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침몰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이 푸르른 정열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 이랬어요. 자, 푸른색이 등장했습니다. 정열이 등장했어요. 오히려 바닷물에 침몰했는데 빠졌는데 푸른색 정열에 넘쳐서 하늘을 이고 있다 그랬어요. 바다가. 자, 꽃 같은 심장이 바로 피를 갖고 있습니다. 피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피가 푸른 하늘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기 때문에 바다까지 왔어요. 이제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 이 심장이 빠졌는데 피를 바다에 침몰시켜서 이 바다가 푸른 하늘과 맞닿게 하는 것이죠. 바닷가 가보면 수평선 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것이죠. 둥그런 하늘을 이고 웅얼거린다 그랬어요. 왜 웅얼거릴까요? 이 심장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살아있으니까요. 그 피가 살아있으니까. 피가 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바다에 빠져서 바다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의 깊이 위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상당히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바다의 깊이 위에 내 구멍 뚫린입니다. 피리를 불고 청년아. 자기 자신을 지금 바다에 빠져서 피리를 분다는 겁니다. 자, 이 피리는 심장이 피리가 됐겠죠. 심장이 빠졌는데 피리가 됐어. 피리도 상징이겠죠. 어떤 상징일까요? 그래서 웅얼거리는 겁니다. 바다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왜? 피리를 불고 있으니까. 그 청년이 꽃 같은 심장으로 바다에 빠져서 피리를 불고 있으니까요. 이 피리는 예술, 그죠? 예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술, 음악, 그러니까 시죠. 이게 바로 시죠. 자화상에서는 시의 이슬 해서 이슬로 비유를 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피리로 서정주는 자신의 예술 혹은 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혹은 왜 피리를 부는 걸까요? 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석한 대로 서정주는 이 피리를 통해서 피를 정화해서 바다를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리는 예술을 통한 일종의 정화, 순화. 원래 예술이란 게 그런 게 있죠. 그죠?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그죠? 그런 것들, 혹은 욕망을 예술로 성화시키는 거죠. 그게 피리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작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작품에 이르러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서정주의 목표는 뚜렷하다. 일관되다. 어떻게? 육체적 욕망이죠. 이것을 하늘에까지 도달시키려고 하는 것. 정신적 이데아의 세계까지 도달시키려고 하는 것. 이게 일관된 목표인데 수직적 상승, 즉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경유란 말 알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 우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바다를 통한 푸른 하늘을 추구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수강생들은 내가 해석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주는 초기 시에서 일관된 목표 지점은 푸른 하늘이고 땅에서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것이 실패하니까 바다를 경유해서 우회로로 하늘에 도달해 보려고 한다. 그 우회로의 뭐예요? 중요한 매개가 되는 게 피리입니다. 피리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화시키는 거죠. 예술이란 건 그런 속성이 있죠. 정화 혹은 성화, 순화 조금씩 의미와 뉘앙스가 다르죠.
순화시킨다, 정화시킨다, 성화시킨다. 조금씩 다른데 이 피리는 그런 의미들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오면 이제 뭔가 방법을 달리해서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하는 서정주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 피리를 부는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비를 잊어버려. 그죠? 애비를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애미까지 잊어버리라 그래요. 자, 우리 애비와 애미가 이미 또 나왔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애비와 애미.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요. 형제와 친척과 동물을 잊어버려 그랬으니까 이 시에 나오는 애비와 애미는 우리가 자화상에서도 해석했던 그런 애비와 애미하고 그죠? 연결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좀 더 그런 심층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족관계 이런 정도의 좀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더 심층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형제, 친척, 동무까지 나오니까요. 애비, 애미까지 연결해서 이것은 일상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가족관계라고 하는 조건, 환경 이런 걸 벗어나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거죠. 왜? 피리를 불기 위해서. 피리를 불기 위해서는 어디에 빠져야 돼요? 바다에 빠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을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피리를 불어야 되는데 그 피리를 분다는 것은 우리 가족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계집도 잊어버려라. 그렇죠? 그리고 아라스카로 가고 아라비아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은 꼭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벗어나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생활에 그죠?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술 정신을 향해서 바다에 빠져라. 이런 어떤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몰하라는 의미는 거의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투신. 그죠? 그렇지 않고는 피리를 불 수도 없고 피리를 불어야 이 피를 정화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늘에 도달할 수 있고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죠. 심장의 무게 위에 풀잎처럼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끄덕해야 하는가. 눈 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 청년아. 삼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이죠. 작품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그리고 시집을 통해서 우리 작품을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좀 오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아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이것은 주어진 일상의 현실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밤과 피에 젖은 이 밤과 피가 역시 등장했죠. 피는 밤의 그죠? 속성과 아주 긴밀히 그죠? 서정주 초기시에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국토가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국토란 이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 시 전체를 식민지 시대의 식민지 일제의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이 시 전체의 주제를 너무 도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 전체를 보면요. 그런 어떤 서정주 초기 시의 그런 존재론적 미학의 관점에서 우선 해석하고 큰 틀에서 이 구절도 부수적으로 해석해야지. 요 구절, 요 국토란 단어 하나만 놓고 이 시 전체의 상징성을 일제 식민지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너무 좀 도식적인 해석이 돼버리죠.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한용운의 시도 우리가 이제 서정주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한용운을 공부할 텐데 한용운 시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일제 식민지 치하의 어떤 암울한 현실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고 너무 당대 정치적 현실과 그 상징성을 알레고리로 직접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정관념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건 또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되죠. 물론 그런 관점과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죠. 서정주의 시에도 한용운의 시에도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걸 너무 전체를 다 해석하는데 대입하는 식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라는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가장 큰 틀은 바로 이 네 번째 단계의 이겁니다. 융합의 의지와 수직적 상승. 그죠? 이것이 이 작품 속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경류지를 통해서 융합이 어떻게 방법론을 좀 바꾸는 거죠. 땅에서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경유해서 우회적으로 상승하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은 동일하고, 그래서 이 작품도 우리가 서정주 초기시의 핵심 상징들이 바다, 그리고 밤, 그죠? 불,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상징이 피리라는 상징이 등장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일면 시인은 이 막다른 바다에 침몰하여 버리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침몰은 그의 하늘로의 정신적 지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바다에 가서 침몰하라 그러니까 하늘을 추구하던 그 피가 하늘을 추구하던 그 상태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바다의 깊이를 통해서, 피리를 통해서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고, 바다의 깊이 이후에 구멍 뚫린 피리를 부는 청년이 바로 시인 자신이다. 구멍 뚫린 피리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웅얼거린다 그랬잖아요. 웅얼거린다는 것은 피리 소리가 왜 웅얼거릴까? 이것도 좀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웅얼거린다는 것은 피리 소리가 바다 속에서 나기 때문에 피리 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피리를 통해서 육체적 욕망, 피를 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전율로 웅얼거리는 바닷물을 잠재우고 무화시키다, 혹은 순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죠. 후기시에는 이 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중기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으로부터 피리라는 새로운 상징이 등장했는데, 이것은 초기시에서 추구하던 이 이데아, 즉 푸른 하늘에 대한 추구를 이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회로를 거쳐서 예술적 순화와 정화와 성화의 과정으로, 그죠? 전환하는 그런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후기시라고 했는데 중기시 이후에 이 피리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이 피리가. 그래서 이 피리가 중요한 일종의 기준이 됩니다. 자, 중기시 이후에 피리가 등장하는 구조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한 자루의 피리를 마음속에 지니고 나는 바다에 떴다. 그죠? 여기서도 바다의 피리를 마음속에, 다른 작품입니다. 이거는 떠돌이의 시에 등장하는 작품이에요. 피리가 바다와 관련돼서 연관성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바다도 잠재운다는 저 옛날부터의 피리. 자, 잠재운다. 이 구절이 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를 잠재우는 피리 소리예요. 자, 잠재운다는 뜻이 뭘까요? 내가 아까 피를 어떻게 하는 것이 피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순화시키는 거죠. 피는 지금 초기시에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하면서, 제의식을 유발하면서 강렬하게 끌어오르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사 같은 작품이나 문둥이 같은 작품이나 모든 작품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바다라는 이 작품을 기준부터 피리가 등장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술적으로 그걸 순화하는 과정으로 전개됩니다. 중기시 이후에. 그걸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리는 바다를 잠재워요.
잠재운다는 뜻 알죠?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이렇게 순화시키는 거죠. 그 거친 에너지를. 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다른 작품에 나오는 겁니다. 그대 바다를 재워 부는 피리 소리에. 자, 여기도 바다를 재운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잠재운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피리의 역할은 바다를 재우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죠? 거친 야성적인 에너지를 순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상징이 등장하나 하면요. 내 마음의 바다는 황금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가 뭐예요? 반지. 손가락에 끼는 반지. 이 반지의 상징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징인데 하나는 피리, 하나는 반지. 이것이 이제 초기시가 아니라 이제 중기 이후에 새로운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제목이 나는 잠도 깨어 자도다. 이 동천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붉은 피가 꿈틀거리는 대지 위에서 땅에서 푸른 하늘에까지 상승하려다 좌절한 그가 바다에 이르러 바다의 깊이를 통해 하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력적 의지는 동력, 즉 에너지의 힘은 피는 땅에 속한 것이고 또 여기 하나 빠졌는데 밤에 속한 것이죠. 밤이자 땅이고 그 의미는 육체적 욕망입니다. 그 피를 푸른 하늘의 진리, 이게 이제 이데아죠.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 상징주의 시의 주제가 되는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 하늘의 진리, 정신적 극한점에까지 끌어올려 하나로 결합. 그래서 융합의 의지, 이것이 서정주 초기 시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룬다. 의미 구조를 내가 도출하기 위해서 상징 구조를 다 지금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잖아요. 모든 상징들을 다, 그죠? 구조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런 의미 구조를 찾아낸 거죠. 의미 구조. 처음부터 내가 의미 구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 구조를 통해서 그 상징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의미 구조를 찾아낸 것이죠. 자, 이 작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초라는 중기시 이후의 시집인데 별아 별아 해 달아 별아 별들아 바다들이 달아서 하늘 가면은, 자, 바다가 다 달아서 하늘 간다는 것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우리 예국가의 표현하고 거의 유사하죠.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과장법인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바다가 달아서 하늘에 간다는 것. 그러나 그 가장법 속에서 서정주의 시의 의미 구조가 혹은 상징 구조가 드러나죠. 바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늘까지 간다. 바다가 달아서 하늘까지 간다. 차돌까지 달아서 하늘 가면은 해와 달이 되는가 별이 되는가. 그래서 이 별, 달 이런 대상들이 바다가 하늘에까지 도달한 것이 이렇게 별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 뭐 시인의 상상력이겠죠. 그런데 이런 상상력이 그저 나온 게 아니고 이 바다를 통해서 피가 하늘까지 도달해서 마치 사과가 하늘에 열리듯이 융합이 된다는 거죠. 피와 푸른 하늘이 융합되는 거. 자, 이제 추천사하고 행진곡 두 편하고 이제 서정주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두 편의 작품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추천사. 제목이 추천사인데 여기 이 한자를 잘 보면 이 사자는 어떤 장르 이름이고, 즉 노래라는 뜻이고 혹은 가사라는 뜻이고, 추천하는 것은 거네뛰기를 뜻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 거네뛰는 거. 우리 명절 때, 추석 때 나무에 줄을 달고 거네뛰는, 한복 입고 거네뛰는 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왜 추천사냐 하면 지금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춘향입니다.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도령이 한양으로 가고 나서
이 도령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그네를 추천 놀이를, 그네뛰기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향단이에게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시가 아닙니다. 서정주 시선에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초기시를 공부하고 그 이후의 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작품을 기준으로, 바다라는 작품을 기준으로 이제 초기시의 상징 구조, 의미 구조가 어떻게 중기시 이후로 전개되는가 혹은 후기시로 전개되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초기시의 의미 구조를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시가 이렇다, 의미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중기시, 후기시의 의미 구조를 한번 찾아보면, 초기시하고 연결시켜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 작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게 1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네뛰는 춘향이가 향단이 보고 밀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죠. 그네를 누가 밀어주면 더 힘을 받아서 그네가 잘 이렇게 그네뛰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뭐에 비유합니까?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랬거든요. 자, 여기 바다가 등장합니다. 자, 아까 바다라는 시에서 바다를 경유해서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피가 바다를 경유해서 하늘로 간다 그랬는데, 이 작품은 후기 작품이지만 초기시가 아니지만 아까 바다에서 우리가 해석했던 그것을 다시 검증해 볼 수 있는, 혹은 그 해석을 뒷받침해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네줄을 미는데 바다로 내어 밀듯이 그네와 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비유가 시적으로 성공했다, 참 좋은 비유다라고 하려면, 비유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각적으로 유사해야 됩니다. 그네를 공기 중에 미는 거죠, 지금 실제로는. 그런데 이걸 바다 위에, 물 위에서 배를 내어 미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각적으로 유사해야 이 비유가 성공하는 거죠. 전혀 엉뚱하게 비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독자들이 감각적으로 그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어떤 비유가. 근데 이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네를 미는 이 감각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마찰 지수가 이제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공기의 저항이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땅에서 마찰이 되는 어떤 차를 민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스무스하게 밀리겠죠. 그네를 밀 때요, 공기 중에. 자, 물 위에서 배를 미는 것하고 공기에서 그네를 미는 것하고 이 감각이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 비유를 쓸 때 우선 그 감각적으로, 여기서는 촉감이겠죠.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런 비유와 상징에서 이미지는 감각적인 요소인데, 감각적 언어인데, 그게 시적으로 성공한 비유나 상징이 되려면 감각성이 유사해야 됩니다. 절묘하죠. 바다로 배를 내어 미는 것하고 공기 중에 그네를 미는 것하고 아주 감각이 절묘하잖아요. 그 유사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비유나 상징이 성공하려면 의미가 이제는 적절해야 됩니다. 자, 일단 감각이 적절한데 의미가 적절한지 보세요. 지금 춘향이라는 주인공을 설정해서 서정주가 이 추천사를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춘향이를 주인공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설정이고 시적 주체인 시인의 어떤 시 정신을, 시 의식을 표현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를 통해서 이 그네 타는 이 춘향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디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가고 싶은 거죠. 그네를 밀면
이게 원 운동을 합니다. 타원 운동을. 그래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죠. 물론 이것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죠. 이것도 절묘합니다. 춘향이는 지금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고자 하는 곳은 하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품도 후기 작품이지만 초기시의 의미 구조에서 우리가 도출한 그 상징 체계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그 연속선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변화예요? 하늘로 가는데 뭘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바다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감각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적으로도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가 바다를 경유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네를 미는 것은요, 하늘로 수직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타원 운동을 통해서 원 운동을 통해서 하늘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네를 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묘합니다. 왜? 아까 바다를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수직 상승하는 것이 좌절되니까 바다를 통해서 바다를 경유해서 하늘로 가려고 했잖아요. 이 바다를 통해서 간다는 것하고 이 원 운동을 통해서 그네가 하늘로 밀어 올려 달라는 것하고 다 절묘하게 뭡니까? 부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 상징을 구사할 때 아주 고도의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시인은 이 한 편 한 편을 최선을 다해서 시 창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다 내가 지금 분석하듯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시 창작을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독자 혹은 연구자, 비평가로서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숨어있는 구조가 있다. 즉 상징의 구조가 있다. 시인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썼겠죠. 자, 이 다수곳이 흔들리는 수양보드나무와 백앤모에 내이 듯한 풀꽃대미로부터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조 내어 밀듯이. 자, 이 구절을 잘 음미해 봐야 됩니다. 지금 향단이에게 그네를 밀어달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 하늘로 가고 싶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랑의 고통 속에서 왜? 이도령이 멀리 떠나 있으니까. 고통 속에서 춘향전의 주제까지 다 고려한다면 현실의 어떤 벽이 많겠죠. 계급적인 벽도 있고. 아무튼 이 사랑의 고통 속에서 다 하늘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네줄을 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하늘로 영원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이 그네는 땅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타원 운동을 하면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것도 절묘합니다. 이 서정주 시 전체의 의미와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의미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을 보면요. 수양보드나무, 풀꽃대미, 나비새끼, 꾀꼬리 아주 내어 민다 그랬으니까 이것들과 결별하고 싶다, 이별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아주 내어 밀듯이. 이런 것들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춘향이의 심리 상태는 역시 이율배반적입니다. 어떤 거예요? 땅을 벗어나서 하늘로 가고 싶지만, 물론 바다를 경유해서 갑니다. 바다를 경유해서 하늘로 가고 싶지만, 이 하늘로 가기,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뭐예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거는 무한한 세계는 아니고 유한하고 언젠가는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겠죠. 이도령과의 이 계급을 초월한 사랑도 언젠가는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 사랑도 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좌절을 겪겠죠. 이 현실의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인데 그러나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다수곳이 흔들리는 백앤모에 내이 듯한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이 작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이 지상으로부터 그래도 나는 이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다. 하늘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된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호도 썸도 없는 저 하늘. 그래서 이 하늘은 이데아의 세계인데, 푸른 하늘인데 산호도 없고 섬도 없는 곳이에요. 이때 산호나 섬도 사실은 부정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유한하지만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다를 통해서 하늘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에서, 바다라는 작품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작품에서도 그것이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후기시니까 상당히 초기시하고 다른, 초기시의 강렬한 에로티시즘이나 이율 배반성이 상충하는 그런 요소하고는 상당히 색깔이 다르죠. 조금 많이 순화되어 있고 그 갈등이 상당히 순화되어 있는 편이죠. 자, 이제 행진곡을 마지막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초기신은 아니고요. 후기신인데, 이 작품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 작품에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단계에 융합의 의지와 수직적 상승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목이 왜 행진곡인지 의미심장합니다. 이 작품은 서정주가 동아일보로 신춘문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938년에. 그죠? 이 작품은 조선일보 1940년에, 그러니까 등단한 지 얼마 안 됐죠. 미안합니다. 36년에 등단했고 동아일보로 4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을 당합니다. 일제가 탄압을 해서. 그래서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서정주에게 우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 신문을 폐간해야 되니까 이 마지막 호에 기념시를 쓰다오 하고 청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썼는데 실리지는 못했다 그래요. 하지만 조선일보 폐간호를 기념하기 위해서 쓴 작품입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제목은 행진곡입니다. 끝나는데 완전히 역설적인 거죠. 조선일보가 문을 닫는 폐간호를 내는데 이 시를, 거기에 실으려고 쓴 거예요. 이 신문은 끝나지만 우리는 이제 행진한다, 이런 뜻이겠죠. 상당히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행진곡. 잔치는 끝났더라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고. 잔치가 끝났다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폐간한다는 것은 민족 정신에,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두 개의 민족지가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죠. 둘 다 폐간을 당하는데 잔치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민족 정신이 이제는, 그죠? 문을 닫는다. 그런데 이제 이 잔치는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징으로도,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상징과 암시가. 마지막 앉아서 국밥들을 마시고, 잔치가 끝났으니까, 시골, 잔치집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든 여러 가지, 뭡니까? 회갑잔치든 아무튼 잔치가 되면 축하객들이 모여서 국밥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가잖아요. 근데 잔치가 끝났어. 자, 그 다음 구절 잘 보세요. 빨간 불 사르고 죄를 남기고. 자, 이 불이 등장합니다. 잔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불을 꺼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불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서정주 초기시의 상징 구조에서 보면 이 불은 정신적 추구죠. 그 정신적 추구도 이제는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죄를 사러야 되니까. 죄를 꺼야 되니까. 불을 꺼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우리 사회적 상황,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잔치와 불을 해석할 수도 있고, 서정주 초기 시의 그 존재론적, 그 에로티시즘 미학에서 보여줬던 그 불의 정신적 그 에너지를 여기다가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그죠? 내면 정신을, 그죠? 사회적 현상에 대입해서 결합해서 시를 쓸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상징성만 가지고 이 작품을 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불을 우리가 다시 의미심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에 대해서 해석해 봤잖아요. 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저물어요? 하늘도 저물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불도 꺼야 되고 하늘도 저무는, 자, 우리가 불의 상징과 하늘의 상징이 서정주 초기시에서 핵심 상징들이었잖아요. 일어서서 주인에게 인사를 하자. 그죠? 결국은 조금씩 취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돌아가는 사람들. 뭐가지요, 뭐가지요, 뭐가지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 작품도 짧고 뭡니까? 강렬한 작품인데 모가지가 이렇게 4번 나옵니다. 아마 이 돌아가는 사람들, 잔치에서 이제 잔치가 끝나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실망감, 좌절감에 빠져서 목이 축 처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게다가 이것이 위에서 4번이나 이렇게 아래로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강의 의미도, 하강의 어떤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아주 이 단순하고, 그죠? 단순한 표현이지만 이것을 4번 이렇게 내렸음으로 해서 시각적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잔치가 끝나서 돌아가는 사람은 이제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이 막중한 현실 속에서 식민지 치하의 이 조선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 불을 끄고 하늘도 저무는 이 상황 속에서 서정주 초기 시에 서정주가 추구했던 그 어떤 정신적 추구도 이제는 막을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이 작품 속에 이거 어디 갔지?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꺼져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작품 네. 자, 근데 이 모가지어라고 하는 이 좌절감, 하강의, 그죠? 추락의 의미, 그죠? 이것 다음에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멀리 서 있는 바닷물에서 난타하여 떨어지는 나의 종소리. 자, 이 구절이 상당히 강렬한데, 멀리 서 있는 바닷물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구절을 내가 주목했습니다. 바닷물이 서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멀리 서 있는 바닷물. 바닷물이 왜 서 있어? 서 있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바다는 낮은 곳에서, 그죠? 바닷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는 해일 같은 거, 쓰나미 같은 거, 바다가 높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해석할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서정주 초기시의 의미 구조 속에서는 이 바다가 왜 서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이 4번째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융합의 의지와 수직적 상승, 바다가 서 있다는 것은 이 피와 푸른 하늘에 이 바다를 경유해서, 그죠? 융합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수직적 상승을 하는 거죠. 그것이 서 있는 바닷물이 난타하여 떨어집니다. 이 모가지처럼 추락해서 떨어지면서 종소리를 냅니다. 마치 폭포 소리가 나듯이 바닷물이 높이 서 있다가 추락하면서 떨어지면서 난타하여 떨어지면서 종소리처럼 그 바닷물이 종소리를 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제목인 행진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망과 좌절 속에서 어떤 희망의 종소리, 즉 행진곡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작품 속에서 내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서 있는 바다라는 이 구절이 왜 나왔느냐? 이것은 바로 피와 푸른 하늘을 융합하려는 의지로부터 수직적 상승이라는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다가, 특히 바다를 경유해서
융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바다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서정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영훈의 작품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